지금 다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만 권력의 강요에 의해서, 권력의 권유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팬들과는 아무 관계없이 프로축구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모두 프로스포츠에 돈을 쓰기가 점점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 해설위원 한준희입니다. 한국 프로축구 83년부터 이제 출범한 대한민국의 프로축구는 어떠냐?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K리그가 5팀으로 출범을 했는데 할렐루야, 대우, 유공, 포철 그리고 국민은행 이렇게 딱 시작을 했거든요. 국민은행은 프로가 아니었습니다만 팀 수가 하도 부족하니까 한 팀씩 이제 올라오게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프로와 같이 리그를 했었고요. 뭐 연고도 없고 유랑극단 축구라고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하면 내일 강릉에서 하고 모레 순천 가서 하고 뭐 이제 이런 축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프로축구 열기가 오히려 훨씬 강했어요. 왜 그랬느냐? 팀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할렐루야와 대우는 프로축구 초창기에 사실상 사설 국가대표예요. 주전 11이 다 전현 국가대표로 꽉 채워질 수 있는. 국민들은 흥미롭게 봅니다. 왜?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이 우리 프로축구에서 다 뛰어요. 국가대표들끼리의 이게 자존심 싸움이 돼가지고요. 파울도 많이 나오고요. 이쪽도 다 아는 얼굴들이네? 이쪽도 다 아는 얼굴들이네?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축구가 굉장한 인기 종목이면 틀림없는데 상당수의 비중은 역시 국가대표가 갖고 가는 거고 이 국가대표들이 그럼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가 해당 리그의 인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해외 축구 인기가 지금 왜 있느냐? 축구는 이 이적 시장 자체가 글로벌 오픈 마켓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라든가 김민재 선수, 황의조, 황희찬, 이재성, 기라성 같은 국가대표의 핵심 자원들이 해외 축구에서 뛰고 있어요, 지금. 유럽 축구에 대한 관심은 국가대표의 준한 수준의 관심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유럽 축구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죠. 손흥민 선수를 보려고 챔피언스 리그를 봤더니만 전 세계 뭐 최고를 다투는 선수들이 또 같이 뛰지 않습니까? 거기는 벤제마도 나오고 레반도프스키도 나오고 음바페도 나오고 홀란드도 나오는 거예요. 메시, 호날두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관심도, 흥행도, 격차. 이것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역시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축구의 정의가 국가대표 쪽으로 여태까지 가왔던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게 점점 우리 축구의 흥행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프로축구의 암울한 현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0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유럽 축구 대다수의 곳들이 어떻게 다 프로축구가 시작이 됐습니까? 지역민들의 필요성, 지역민들의 성원, 지역민들의 합심, 지역민들의 결속 그런 것에 의해서 유럽 축구의 프로팀들은 다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프로축구를 출범시킬 때부터 지역 연고라든가 지역 팬들의 확보에 있어서 사실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출범시킨 리그이거든요. 지금 다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만 권력의 강요에 의해서, 권력의 권유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팬들과는 아무 관계없이 프로축구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다양성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이 스포츠를 하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사회공헌이라고 간주될 수가 있었지만 요즘은 사실은 또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스포츠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기업들도 이제 스포츠팀에 돈을 쓸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가전제품 회사가 있다 하면 프로구단 A를 해요. 그럼 우리도 프로구단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사실은 뭐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할 것 없이 정말 대기업들이 홍보 효과가 있었거든요. 21세기부터는 해외의 유명한 프로팀의 스폰서가 돼서 유니폼에 딱 글자를 새기고 경기장에 딱 전광판을 새기고 그런 게 사실은 오히려 기업들이 해야 될 일들로 변화가 됐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특히 시도민 구단들이 많습니다만 지자체들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기본적인 혈세로부터 투여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업이나 지자체가 모두 프로스포츠에 돈을 쓰기가 점점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결국은 그 지역민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유럽 축구 경기들은 어느 정도 기본은 합니다. 왜? 관중은 꽉 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It flashes and it just 관중이 많고 일단 함성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러면 경기가 좀 재미없고 수준이 낮아도 이게 기본치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부분이 지역 팬들에 의해서 충족이 된다 그러면 중계권료를 획득하기에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대기업이라든가 지자체도 점점 돈 쓰기 힘든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스폰서하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생기는 거죠.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에 비추어 보면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작업이고 한 첫 술에 배부르거나 1, 2년에 무슨 효과가 크게 나오고 하지
비슷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결국은 지역 밀착에 성공한 구단이 될 수 있는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글로벌 관점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번성해 있는 스포츠는 축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FIFA 가맹 회원수가 UN 국제연합 가맹 회원수보다 더 많고 IOC 가맹 회원수보다도 더 많거든요. 미국이 자신들의 4대, 5대 인기 메이저 스포츠들에 비해서 축구가 뭐 아주 융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중계방송에 있어서는 신기원을 열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중계는 사실은 해설위원에게 거의 백과사전적인 것을 요구를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선수 명단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포지션 관계 그리고 저 선수의 최근의 어떤 컨디션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전술적 대결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말들을 캐스터와 해설위원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중계에서는 서구의 중계에서도 당연히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외국의 축구 중계는 우리보다 훨씬 말수 자체가 적고요. 경기 돌아가는 상황에 많이 집중을 하고 감탄사 정도 패스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베컴 투 스콜스 베컴이 스콜스에게 줬다 스콜스 백 투 베컴 스콜스가 다시 베컴에게 줬다 경기 이전부터 매우 많은 언론과 미디어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로 수준 높은 전술 분석 같은 게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30분 혹은 1시간 전부터 프리쇼가 있고 경기가 끝나면 분석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포스트 매치 쇼가 있습니다. 우리가 2시간의 중계를 한다면 사실 외국은 3시간, 4시간의 중계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스포츠 산업 전체가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외의 것들이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 중계는 팔방미인형 중계진을 원하고 있지만 축구 산업의 다양성과 깊이와 규모의 부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도 다름이 아니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다양하면 사실은 중계방송 안에서 중계진이 그렇게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다른 분들이 이미 다 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사실은 해설위원을 하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때려치우고 귀국했던 것은 아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네이버, 다음 이러한 대형 포탈에 하루에 해외 축구 기사가 10개 미만으로 올라오던 시절이었거든요. 여러분들께는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한 5개 정도는 사커라인에서 사간 거예요. 스포츠 산업의 정말 좁은 현실, 그것을 그 당시부터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사커라인을 같이 이제 운영하던 동료들과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가 사커라인을 발판으로 인터넷에서 축구 포탈 같은 사업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서 동료들과 이제 의기투합을 했었고 귀국까지 하게 됐었는데 이게 실제로 와보니까 매우 현실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을 때 MBC 지상파 방송으로부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린 후배들이 있었는데 준이 형이 해설위원 정도 해야 사커라인이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설위원을 2003년부터 했습니다만 5, 6살 시절부터 많은 종목들의 스포츠 해설을 접하면서 축구와 굉장히 가까운 삶을 저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축구부를 들어갔다거나 선수를 한 적이 없어요. 저런 부상을 당했을 때 선수의 심리는 어떻게 된다든가 제가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가식적일 수도 있는 거고 위선적일 수도 있는 거고 주제 넘은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정확하고 광범위한 정보의 전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방송이 있습니다만 같은 방송이기 때문에 전달력의 차이라든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차이가 존재하듯이 스포츠 방송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달력, 생동감이라든가 흥미를 더더욱 배가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결부가 돼서 결국은 이게 하나의 해설이 완성이 되는 건데 해설이라는 정의에 입각할 때 정확하지 않은 것을 기반으로 아무리 재밌게 하고 웃긴들 저는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해설위원 분들이 옛날부터 수많은 분들께서 해설을 해오셨기 때문에 해설의 어떤 좋은 기준을 제가 설정하기보다는 이것은 순전히 그러니까 저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해설, 그 경기를 다 시청을 하고 났을 때 시간이 좀 지나서도 보셨던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라도 얻어가신 것이 있으면 그거는 괜찮은 해설이다. 어찌됐건 저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저의 해설 방식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제가 뭐 방송을 잘했건 못했건 간에 그래도 쟤는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방송했던 편이야. 요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저는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